Weekly Bullshit Podcast.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위클리 불쉿 팟캐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앤디씨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요즘에 연구실 인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퇴근을 하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컨디션이 좀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뭐 우리 앤디씨가 이렇게 힘든 시간에도 네. 저희 또 팟캐스트를 찍으러 나와주신 걸 보니까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천만. 사실 제가 또 이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조금 더 프리하게 가볼 예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직돌아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저번 주에는 앤디씨 차례군요. 네. 저저번 주 2주 전과 4주 전에 했던 주제를 이렇게 좀 상기를 시켜본다면은 우리가 4주 전에 말이죠. 네.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주 전에는 뭐 인과관계가 조금 주된 포인트였지만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형법에서의 구성 요건에 관한 얘기였고, 오늘은 책임입니다. 네. 앤디 씨는 책임을 좀 많이 지는 편인가요? 저는 책임감이 무척 강한 인간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요. 그럴까요? 근데 하지만 이게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네. 약간 아이러니한 현상도 나타나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자리는 피하려고 해요. 왜냐면 부담스러워서. 근데 그쵸. 제가 책임감이 없는 인간이었다면 그냥 맡고 대충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좀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는 책임감이 있는 편. 책임감이 있다. 네. 사실 책임이란 표현이 이렇게 또 되게 다양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뭐 나는 그럴 수 있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네. 아니면 어떤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했을 때도 이 자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일이 잘못되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랄까요? 범죄자한테 이렇게 네. 형벌적 책임을 묻게 하는, 그때 이 범죄자가 책임이 있어야 된다 네. 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군요. 괜찮으신가요? 아니, 지금까지 따라오실 만하신 거죠? 법적인 정의에 대해서 저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네. 사실 책임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즘 또 생각보다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촉법소년 이슈가 있죠. 네, 유명하죠. 촉법소년이 사실은 대표적인 책임이 없는 네.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 행위나 인과관계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그 당시 상황만 놓고 보자는 거죠. 네. 제가 우리 앤디씨를 물총으로 쐈을 때와 진짜 총으로 쐈을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리요. 근데 제가 아니라 저의 그 7살짜리 조카가 우리 앤디씨를 총으로 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저랑 그 7살짜리 조카랑 같게 처벌하는 게 맞을까요? 다르게 처벌하는 게 맞을까요? 다르게 처벌하고 있고 다르게 네.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논했듯이 네. 어린 아이들은 아직 정상적인 사고 회로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본인의 행위가 얼마만큼 자유의지에서 기인한 것이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앤디씨의 말로 하자면 그런 사고의 발전 과정에서 전부를 못 채운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애매하긴 합니다만 현행법상 그런 가정 하에 있다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바 있죠. 저희 몇 안 되는 결론 중에 하나인데 그쵸. 어쨌든 그런 결론이라 내려서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책임이라는 것은 그 형법이 다른 것들과 다르게
그 사람의 특성을 놓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총을 똑같이 쏴서 정말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네. 전부 다 우리 앤디 씨한테 총을 100발을 쐈다고 100명이 100발을 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앤디 씨가 그러면 하고 이제 줄고 돌아가시겠죠? 네. 근데 그럼 100명 중에 누구를 놓고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대해서 네. 아 이거 예? 되게 재밌는데요. 괜찮습니까? 네. 네, 프리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저 지금 네. 방금 든 생각 이야기를 끊어서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 100발을 총을 제가 맞았다고 한다면은 네. 제가 완전히 숨을 거둔 상태는 인간을 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네. 제일 처음 맞은 사람한테 책임이 제일 막중한가 혹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쏜 사람이 그 사람의 한 발로 인해서 나의 숨이 완전히 끊었다 그때가 책임이 가장 큰가 뭐 이런 논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예시가 네. 네. 사실 이 예시는 그냥 뭐 간언 중에 이렇게 우연히 맞닥뜨리게 된 예시긴 하지만서도 네. 그런 이야기로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똑같은 결과를 발생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 저는 처벌받지 않고 옆에 있던 그 유치원생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이죠. 네. 그럼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게 되냐?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일기를 정리해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또 다층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 뭐랄까요? 왜 도대체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하면은 막 심신상실로 감염된다 막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네.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됐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기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떤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역사적으로 왕들이 있었잖아요. 전제 군주들이. 네. 근데 전제 군주들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때려잡고 다녔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아니고 모든 전제 군주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맞죠. 네. 그리고 그거를 견제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없었던 것이고. 뭐 견제가 되긴 됐겠죠. 견제가 되니까 이제 저기 잡혀가지고 단두대 가시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견제의 방식이 너무 과격하고 견제를 함으로써 들이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전제 군주라고 해서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정책을 펼 수는 없지 않았으니까 뭐 백성들의 봉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야 될 거고 주변 신하나 아니면 그 가족 측근들의 반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될 거고 어쨌거나 전제 군주라고 해서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느냐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제가 그런 그쪽의 역사들을 사실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사실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는 없는 게 없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혹은 또 사회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가 이렇게 어떤 프랙티컬한 제도로 작용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도입된 게 이제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걸 앓고 있는 사람들도 무작정 잡아서 처벌을 하다 보니까 정신분열증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앤디 씨가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유의지했다고 보기를 자유의지에 기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어떤 책임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앤디 씨는 뭐 이런 설명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합니다만서도 네. 이게 뭐 정신분열증 환자나 네. 아주 어린아이들이 자유의지가 없거나 성인에 비해서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이 말이죠. 그 결론이 그 아프리오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쵸. 경험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아 사실은 근데 우리가 했던 얘기에 따르면 아프리오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프리오리한 그것으로 가정하고 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위에 법이 세워지긴 했지만서도 네. 일단 우리의 마음에 그런 퍼셉션이 들어오게 된 거는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대강 드렸었지만 일단 그 균형점으로서의 수렴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이 사람들 어린아이나 조현병 환자들을 정상인과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처벌을 했는데 네. 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의 정도를 어느 정도 볼 것인가를 우리가 균형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다 찾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견을 견지합니다. 근데 그럼 저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좀 최근에 재밌게 본 컨텐츠가 있거든요. 뭐 어떤 제가 사실 원래 그 꿀벌 유튜버를 되게 자주 봅니다. 그푼 아 네네네. 잘 알립니다. 푼 TV를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네. 이 꿀벌들이랑 이게 말이죠. 네. 정말 피도 눈물도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꿀벌들이 나이가 들면은 나이 든 벌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네. 말벌들을 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 왜 진짜? 그런지 아시나요? 걔네들이 이제 죽어도 되니까. 그렇죠. 노동력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네. 그리고 아기벌들 있지 않습니까? 아기벌들. 네. 아기벌들도 아기 여왕벌들이 태어났을 때 얘가 약하다. 그럼 얘를 바로 없애버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꿀벌이라는 사회 제도 말이죠. 그런 제도가 우리의 제도보다 더 열등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사회가 옳다 그르다를 뛰어넘어서 그 사회의 효율성만 따져봤을 때는 인간 사회보다 더 우월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우월 열등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네. 일단 저는 꿀벌의 한 개체를 인간 한 개체라고 하고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못한 비교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뭐 들어보셨어요? 인간도 사실 이게 저희가 한 개체 같지만서도 이제 저희 이제 세포 이제 현미경 저희를 확대해서 보면은요. 막 백혈구가 막 식세포 작용하면서 연병하잖아요. 네. 맞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백혈구도 하나의 어떤 생명체 같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먹고 싸고 하는 거 보면 말이죠. 근데 이 개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장렬 전사하잖아요. 외부 그 네. 바이러스하고 싸워.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이 한 개체, 이 큰 개체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꿀벌은 그 전체 집단이 인간의 한 개체에 해당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꿀벌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꿀벌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예. 꿀벌 한 마리는 인간의 어떤 세포 정도에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이잖아요. 아니 뭐 그렇다는 거 결론을 제가 내린 건 아니고 이게 꼭 그 같은 단위로 비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어떤 인간 사회라는 구조를 봤을 때요. 예. 그 어떤 것도 인간 사회와 동질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럼 인간 사회를 어떻게 보면 분석할 때는 네. 인간 사회의 외적인 것을 도입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럼 인간 사회를 어떻게 연구해야 되고 인간 사회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영역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NDC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어떤 본질, 에센스에 대한 논의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문화도 엄청나게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가진 그런 집단, 사회문화적 집단도 있고, 네. 이게 개별 개체지만서도 막 스스로의 목숨까지도 집단을 희생하는 뭐 그런 문화들도 있잖아요. 네. 그걸 같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집단에서는 인간 개체, 그러니까 개인의 희생이 강조되는 그런 문화에서는 인간 그 개체, 개별 개체가 꿀벌의 또 비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딱 본질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인간 사회도 어떤 하나의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는 거죠. 인간 사회라는 것의 특성을 본성을 하나를 뽑아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인 연구를 할 때는 네. 뭔가 인간 사회는 어떠한 것이야, 꿀벌 사회는 어떠한 것이야, 개체는 어떠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그 내가 연구하기로 선택한 그 집단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거를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것들과의 비교는 조금 사실 저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드러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죠. 그러니까 네. 관찰을 하기 전부터 이 집단, 이 꿀벌 개체와 인간은 개체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자가 되면 안 되고 일단은 본 다음에 기능적으로 인간은 이런 기능을 하는데 꿀벌은 개체가 이런 기능을 하네? 이런 점에서 다르네? 그러면 얘네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겠구나. 결과적으로 대응을 시킨다는 점에서 대응을 시킬 수 있지만 비교 선상에 둔다는 얘기 아닌가요? 관찰 후에 그 집단의 크기를 정해서 대응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가 또 비상하다 보니까 제가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책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말이죠. 네. 그래서 책임이 어떻게 발전했냐에 대해서 우리 NDC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그런 인간 사회에서의 효율성을 그런 거죠. 증대시키기 위해서 네. 이러한 제도들이 형성됐다. 역사적으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검증된 제도가 책임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 제도가 도입됐다라는 말씀이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사실은 어떤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꿀벌 형태의 그런 사회, 그러니까 책임이든 뭐든 자시든 얘가 효율성이 없다 그럼 바로 내쳐 버린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지 않나. 그 Selfish Genes를 읽어보셨나요? 그 리처드 다우튼스의 Selfish Genes.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꿀벌은 좀 다르죠. 걔네는 한 개체만 번식을 하잖아요. 저희는 모든 개체가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 요정 그게 네. 그 이기심의 단위가 다르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1대1로 꿀벌과 인간 사이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를 사실 꿀벌 형태에 대응하는 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NDC의 세포와 올리버를 비교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그것도 맞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효율적이지 않으면 꿀벌처럼 맺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떤 책임이란 것 자체가 그런 역사적인 트라이얼 에러에서 발생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지고 있는 윤리적 관점들, 윤리적 관념들에서 파생된 개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NDC는 좀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관념들이라는 게 저는 존재하는 그거 자체가 트라이얼 에러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효율적이지 않으면은 뭐 내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좀 저는 걸리는데
뭐를 효율적으로 볼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앤디 씨가 트라이얼 에러로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럼 에러가 발생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 근데 그 그거는 부분이 오히려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자연현상에서 항상 어떤 그 물질이 말이죠. 네. 에너지가 낮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쵸? 네. 너 여기다 놓은 물건을 제가 이렇게 밀면 떨어지지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건. 자연현상의 의식과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인간 사회도 말이죠. 근데 저가 말하는 건 평가를 말하는 평가는 되는 게 아니죠. 평가는 인간이 그 트라이얼 에러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랜덤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시험을 해봤어요. 네. 그럼 그런데 봤는데 잘 안 되네. 그럼 다른 거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네. 어떻게 무슨 말? 네. 해봤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시도하는 애들은 더 이상 그걸 계속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구에 섬이 5개가 A, B, C, D, E 5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 A 놈들은 동성애만 해요. 네. B 선 사람들은 네. 근친만 해요. 네. 뭐 C 선 사람들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A 사람들이 나는 동성애만 해봤더니 번식이 잘 안 되네. 그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까 이렇게 의식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측면에서 인간 사회를 분석할 때는 얘네들이 의식이 없이 그냥 랜덤으로 행동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랜덤으로 얘네는 계속 한번 선정한 그 동성애 방법을 따르는데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걔네는 멸종할 거예요. B섬은 근친만 했는데 자꾸 이 기형아가 나오잖아요. 그럼 걔네도 멸종할 거예요. C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네. 하니까 이제 얘네는 이제 계속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인간 사회에서 되게 수많은 문화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네. 그때 사라지는 문화들은 그러니까 서바이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없어지게 된다. 근데 이게 제가 네. 이제 언변이 좀 유창하지 않다 보니까 네. 설명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앤디 씨의 관점은 그런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니셜 스테이트가 어떻게 결정되는 거고. 브라운 운동 같은 거죠. 이제 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럼 제가 태어났을 때 동성애가 될 확률이 있고 이성애가 될 확률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지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제가 생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수학적 모델, 인간 사회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때는 그렇게 해봄직하다는 거죠. 그런 인간 사회를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더라도, 그러니까 왜 이런 제도가 사실 생겼느냐 생기지 않았느냐를 말하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평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에게 모두 제가 말하는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이 책임이 원래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존재했고, 그러니까 어떤 맹자식으로 말을 하면 그런 네. 사단이라는 게 존재했고 그것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라고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게 없고 그냥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살게 되는 것이 더 좋게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에 있는 게 발현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더 좋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냐, 그러니까 모르죠 그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이렇게 속에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대해 달려 있는 문제라는 거죠, 제가. 저는 그건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지만서도, 네. 그럼 우리가 어떤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침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회과학을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과학은 일단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현상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현상을 규칙을 찾는 거잖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러니까 규칙이 현상에 있는 규칙뿐만 아니라 현상에 있는 규칙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죠. 못하죠. 그거는 제가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 외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를 많이 부른다는. 뭐 예를 들면은 뉴턴 씨가 네. 중력 법칙을 생각을 할 때 현상을 관찰하고 다양한 현상에서 뭐 일정한 그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법칙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근데 왜 중력이 존재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중력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중력자면 공간이 휘어지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도 그럼 공간이 왜 휘어지는지 대답 못하고 공간에 뭐 의식이 있어서 휘어지는 공간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원자 그건 의식이 사실 있는지. 자연 과학적인 문제. 사회과학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에 뭐가 있고 본질이 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건 결국 인간 사회의 어떤 껍데기만을 관찰해서 디스크립션만 할 수 있고. 거기서 규칙만 찾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아 그렇게 이야기가 되나요? 그건 제 생각인데. 본인의 생각이시고. 네. 그럼 NDC는 어떤 저희가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왜 따져본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사적인 맥락.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네. 뭐 한국은 좀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따져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 형상을 하고 NDC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 좀 무용한 논의. 무용하진 않죠. 이게 어떻게? 이것도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적 흐름, 이거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흐름의 그 선후 관계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션을 리액션을 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공동체주의적인가를 보면은 네. 그게 사실 이제 개별 개체의 어떤 차이 때문일지도 몰라요. 본질적인. 네. 근데 일단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전에 조선시대 때 전 역사에 잘 모릅니다만은 외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뭉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뉴턴 법칙을 따지면 중력이 왜 존재하는지는 건드리지 않은 거고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사고가 떨어졌네까지 하는 거란 말이죠. 사고가 떨어졌네에서 사고가 떨어진 사건은 한국의 공동체주의적인 면모가 있는 게 그게 네. 거기에 비유될 수 있는 거고 중력이라는 거는 그 전에 있던 오리진. 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본질을 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건 규칙이에요. 그걸. 그럼 본질은 도대체 뭔가요? NDC가 말하는 본질은 속성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라고 말하면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이르게 된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규칙이 우리가 규칙을 찾는다고 해서 왜랑 그게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 수열 같은 거 얘기할 때 말이죠. 네. 정확한 점화식을 몰라도 쭉 적다 보면 규칙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돼요. 근데 점화식이 왜 해당하는 거고 규칙을 보는 거는 그러니까 점화식이라는 건 그 수열의 본질에 해당하는 거고 그 보이는 그 규칙 관계는 근데 규칙 관계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점화식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기 위한. 수학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근데 수학도 거기서 왜를 더 물어가게 되면은 어떤 근본적인 수학적 그 엑시엄스들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그게 좀 더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볼 수 있지만은 점화식을 사회과학에서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페이스 레벨의 점화식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 상대적으로 그 thickness가 그 사회과학에서는 더 얇다. 라고 보여지는. 더 어렵다. 그리고 수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그 사회과학이든 간에 네. 왜를 무한대로 물어보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 왜 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어느 정도 정확도 혹은 정밀도에서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정도만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걸 늘려나가는 거죠, 정확도. 계속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할 수 없다. 그렇다는 게 제 지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의 설명들이 말이죠. 네. 그런 에센스적 시각에 조금 기반하고 있지 않냐라고 그거는 맞는 말이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앤디 씨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죠. 네. 앤디 씨의 그 어떤 유전자를 사람의 그 본질로 보는 입장에서는 네. 앤디 씨 유전자에 좀 이상한 몸짓하는 유전자가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아니면 사회생활을 조금 본질로 보는 입장에서는 앤디 씨가 살아온 환경이 조금 이상한 문제 용인해주는 그런 문화였구나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어떤 인간의 사고 방식에서의 에센스는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토대로 봤을 때는 그런 에센스가 있지 않냐. 그건 좀 더 촘촘한 규칙에 불과해요. 에센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뭐 제가 네. 좀 과학 철학자는 아니니까 설명 못하죠. 뭐 과학 철학자는 아닌데 본인의 생각을 사실 그냥 간단한 레벨에서 말해주면 되니까. 저희가 뭐 언제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말이죠. 그 인간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뭐 물건을 자르면 원자가 나오듯이 뭐 그 원자를 자르면 코크가 나오듯이 네. 인간을 구성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 요소의 단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닛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유닛에는 어떤 규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절대 불변하는 어떤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있다고 생각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아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이란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들이 네. 그런 어떤 유닛들의 상호작용과 조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일 텐데, 근데 그 유닛들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죠? 아니 뭐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어쨌든 그 유닛들의 본질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라는 점이 사실 우리 앤디 씨의 생각의 줄을 이루고 계신 것 같아요. 에센스라는 것에 대해서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있든 없든 간에 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우리 앤디 씨의 생각에 있어서의 본질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지 않나요? 제 생각의 본질이 네. 그 본질이라고. 네. 근데 이제 본질이라는 단어를 네. 루즈하게 사용하면 그럴 수 있죠. 스트릭트하게 사용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건 그냥 현상이죠. 이것도 현상인가? 당연하죠.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조금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 본질은 무조건 유닛에 대한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인간이 단일한 유닛으로 만들어져 있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모델링.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앤디 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그럼 앤디 씨의 물리적인 측면에 가서 네. 앤디 씨 몸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고 어떤 분자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물리적 제가 말하는 어떤 그 유닛은 물리적 유닛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리적도 아니고 사실 또 정신적인 관념적인 것. 정신적인 것인가? 정신 관념. 관념적이란 게 뭐죠? 메타피지컬한 유닛이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러면 약간 뭐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와 같은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디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건 또 아니죠. 나머지 모든 것과 비교되는 앤디라는 무언가가 존재하냐? 저 또한 현상이죠. 그러면은 저는 현상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현상 결과잖아요. 원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 불교천에서 배우셨잖아요. 네. 그럼 앤디 씨의 에센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거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에센스라는 걸 논하는 것 같지만 에센스 정의가 뭐가 뿐만 아니라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안 쓰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마치 에센스가 있는 듯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잖아. 그거는 저희 그 의식의 한계로 인해서 실수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그런 실수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연과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네. 이런 자연과학에 에센스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실언인데 이런 실언 분명히 그만둬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건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리버 씨가 약간 동성애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동성애 그 성관계를 말이죠. 네. 어떤 번식에만 목적을 두고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실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럼 것도 실수는 아니고. 계속해도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는 것이 네. 어떤 사실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실수일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그만둬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도 되는 실수와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와 좀 다른가? 그거는 저는 당위성을 믿지 않아요.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회의주의자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알 수 없고 쓸모 없다는 거죠. 쓸모도 없다. 그럼 그쵸. 어떤 모든 근데- 어떤 행위 자체가 그냥 그럭저럭 존재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다. 그쵸. 제가 좀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네. 포퍼시의 실증 중이고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과학 이론이라는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그 현실과 어떤 대응되는. 괴리가 있기 전까지는 참이라고 가정을 했다가 네. 괴리가 생기면 버리고 딴 거 세우는 거잖아요. 네. 항상 트라이얼 에러고 어떤 가설이든지 참이고 완벽하게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것도 모르죠 사실은. 네. 아무튼 계속. 불가능하다는 건 증명하셨잖아요. 게델 씨도 증명하셨고 러셀 씨도 증명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인간이 하는 거는 이게 사회과학이 됐든 자연과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어떤 분야든 간에 항상 저희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규칙 말고는 거기에서 더 딥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관측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해왔던 얘기들을 좀 거슬러 가보자면 네. 우리 처음에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책임 제도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네. 그 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앤디 씨가 뭐라고 했죠? 앤디 씨가 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제도라는 책임은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발생했다. 네. 근데 사실 어떤 제도, 그 책임 제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책임 제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단지 그것이 현상적으로 관찰했을 때 쓸모 있으니까.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네. 발전한 것과 같다. 네. 근데 사실 책임 제도는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거죠. 정확히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네. 오늘은 이제 경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좀 더 판단 능력이 흐리고 네. 아직까지 본인의 완벽하게 자유의지에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건 항상 그렇듯이 내일 일어나봤더니 어린아이는 엄청나게 사고가 깊어지고 벤자민 프랭클은 그쵸.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똑바로 사고를 성인은 다 이제 똑바로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그렇게 뒤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을 관찰해서 내리는 그런 규칙들은 말이죠. 항상 템포러리한 거고, 서피스 레벨인 거고, 뭐 그냥 프랙티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앤디 씨의 사고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또는 뭐 인문학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전부 다 그런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어떤 이런 학문 간의 어떤 그런 미개성이나 네. 학문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전혀 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앤디 씨가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같겠죠. 확신이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걸 또 경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되게 심오하신 말씀을 또 우리 앤디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또 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준비를 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생각해도 제가 헛소리를 많이 했고요. 네. 근데 그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하면 생각 안 하는 게 정돈이 안 됐고 용어들이 좀 난잡할 뿐이지 나름 저는 스스로 일리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격한 용어 표현이 좀 부족했을 뿐이지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제가 또 이제 귀찮은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런 것도 부족하고 또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네, 능력 확실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저 수학이 좀 안 되니까. 아니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사실 논리학이나 수리 철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뭐 제가 언젠가 이걸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네. 근데 많이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특히 이공계 전공자분들께서는 사실 저도 이제 그 인문학 전공자로서 말이죠. 네. 인문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모든 책에서 말이죠. 네. 어떤 이론을 장황하게 써놓고 네. 그 마지막에 꼭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죠? 이 이론에 대한 평가, 네. 이론에 대한 비평, 네. 이론에 대한 비판, 네. 그리고 끝맺은 말은 더욱더 정진해서 오겠습니다. 사실 결론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이분들은 뭐랄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말하는 데 있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곤 한단 말이죠. 예.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러한 무기력함을 느꼈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한다 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된다고. 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거나 뭐 이런치 않고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그 3, 4천 년간의 그 인간의 삶에서 이른 결과라고 보였던 것만 해도 네. 이렇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자연과학을 배우는 학생들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네. 자연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왔던 과정 그리고 제가 만나봤던 자연과학도 학생들은 대부분 정답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서 공부를 하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뭐 일단 템포러리한 정답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 앤디 씨랑 대화하면서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다 같이 네. 족된 것 같아서 기분은 좋고요.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물귀신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올리버 씨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제 그러면 뭐 마무리를 네. 할까요? 네, 지금까지 Weekly 불신 Bullshit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